안녕하세요. 드디어 earning 시즌이 마무리가 돼 갑니다. 다음 주에 제가 포지션 가지고 있는 종목 2개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지나면 다 끝납니다. 오늘은 약속 드린 대로 지난주 급하게 올렸던 아마존 실적 발표 분석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거 한국어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영어로 하면 제 입장에서는 훨씬 시간이 단축되긴 해요. 그냥 30분 동안 혼자 떠들다가 편집할 건 하고 그걸 10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써서 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설명할 때는 머릿속에서 한번 번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몇 시간씩 더 걸리는데 근데 생각보다 영어 버전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이해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오늘은 질문 많이 받았던 거 위주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부분을 다룰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모델에 쓰인 가정들.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디스클레이머 형식으로 강조하긴 했지만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모델은 정말 밸류에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뽑아서 어떤 식으로 적정 가치를 구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심플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sell side, buy side 기관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했던 건 이 모델에서 쓰인 가정들이 전부 이제 경영진이 제시했던 guidance, 이 guidance numbers에서 비롯됐다고 했었죠. 말 그대로 경영진이 제시한 대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 가치를 반영하는 미래 주가는 얼마인가 에 대한 답을 구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미치지 않은 성장 요인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스트리트 컨센서스를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 밸류에이션 단계에서 쓰였던 multiple도 스트리트 멀티플스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영진이 발표한 가이던스하고 이제 스트리트 컨센서스를 썼던 이유는 최대한 제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 어느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모델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revenue, earnings, 이 build-up 모델 어떻게 만들었나. 이건 제가 영어 버전 영상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여기 일단 이 income statement를 보면 gross margin, operating expenses, operating income margin 이런 것들 결국에는 EBITDA 이런 것들에 대한 projection은 이제 guidance나 이제 earnings call에서 이제 경영진들이 꽤나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분기별 가정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revenue 계산을 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올해는 33% 성장할 거고 내년에는 17% 이듬해에는 18% 성장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아마존 같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상 말이 안 되죠. 사업 부분마다 전혀 다른 P&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이제 개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매출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게 이 엑셀에서 이 탭인데 참고로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드코드 되어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회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파란색 이 수치들이 바로 모델을 드라이브하는 가정들입니다. 이 숫자들을 조정하면서 모델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다시피 제가 원래 2분기 수치들이 실제보다 더 낮게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제 값으로 전부 업데이트를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셀들이 다 그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아마존의 공시자료상은 사업 분류가 North America International 그리고 AWS.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그것보다 더 자세히 구분을 해줘서 성장 드라이버스나 이제 영업 마진 같은 경우를 다 다르게 적용을 했어요. 경영진도 이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된 growth drivers 가이드를 해주고 그게 만약에 없으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earnings call에서 정말 귀찮게 하면서 대답해줄 때까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자기들도 최대한 정확한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하는 경우는 이런 공시자료, earnings call 같은 거를 팔로우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북미 지역 온라인, physical 그리고 third party sellers, subscription revenue까지도 구분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해외 지역은 원래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버켓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AWS 그리고 이제 other revenue까지 구분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분기마다 이 driving assumption 수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리테일 비즈니스라서 이 seasonality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줘야 돼서 이제 1년 성장률 뭐 몇 프로라고 이제 일괄 적용을 하면 안 되고 분기마다 다르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거 실적을 보면은 이 seasonal flow 같은 게 캡처가 되니까 그에 감안해서 이제 growth rate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balance sheet 그리고 cash flow statement.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만 봐도 한 90 billion 현금이 예상이 되잖아요. 또 그에 비해 부채 비율이 너무 낮아서 다른 기업 볼 때와는 다르게 차입 현황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랑 현금 흐름 비교하고 막 이런 분석이 아니라 이 많은 현금을 어디에 어떻게 디플로이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성장주들이 이렇긴 한데 이제 CapEx 스펜딩이 엄청나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constantly evolving 그리고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투자금이 결국 매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모델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balance sheet 그리고 cash flow statement 보면은 여기 capex 그리고 capital lease라는 line 아이템도 있잖아요. 이 수치를 이제 경영진들이 계획한 만큼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성장 모델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모델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숫자들은 나중에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free cash flow 계산할 때도 필요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델링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밸류에이션 하는데 왜 DCF를 안 쓰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DCF는 제가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계산 자체는 간단하니까 이제 금방 하는데 free cash flow 보는 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일단 이 cash flow 계산을 하는데 그 후에 뭐 cash flow yield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지 이 cash flow 뭐 디스카운트해서 이제 미래가치 구하고 막 이 방법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산정 과정에서 여기 이 terminal value하고 그리고 이 discount rate로 쓰이는 이 WACC 이 수치들에 따라서 결과값이 너무 크게 달라지는 데다가 그걸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arbitrary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왜곡된 숫자가 나오기가 너무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perpetuity growth rate 이것도 굳이 쓰겠다면 이게 sanity check을 위해서 이제 뭐 implied multiple 확인하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여기 보이다시피 그리고 이 discount rate 같은 경우는 이 베이라랑 equity risk premium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아마존 같이 이제 내십 거의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average cost of capital 해봤자 결국에는 그게 cost of equity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cost of equity를 compose하는 이런 뭐 risk premium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도 편차가 심하게 납니다. 여기 그래서 이 sensitivity table 보시면 어떤 terminal growth rate 그리고 discount rate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심각하게 다르죠. 제가 여기 risk-free rate로 sensitize 한 이유는 다른 컴포넌트는 지금 딱히 move 할 게 없으니까 시장 금리에 따라서 결국 이 discount rate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결론이 정말 심각하게 다르죠. 거의 뭐 across the board 뭐 한 1000불, 2000불씩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제비뽑기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뭐 일단 해두긴 했는데 딱히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장 가치가 가장 잘 반영되는 이 multiple method를 선호를 하고요. 이게 뭐 업계 관행이기도 해요. 암묵적인. 사실 이렇게 밸류에이션 작업이라고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앞서 보여드렸던 영업 뭐 재무 전략적인 가정들을 세우고 향후 뭐 3년치, 5년치 이렇게 재무제표들을 다 모델을 하고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게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이 캐시플로우 흐름을 예측해 주는 게 이 밸류에이션의 핵심이에요. 최대한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EBITDA를 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지 이 마지막 단계에서 멀티플 적용하고 뭐 이런 거는 이건 그냥 뭐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정도인데 이런 뭐 계산 자체는 중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제대로 된 미래 EBITDA를 산정을 했다. 이거를 이제 forward EBITDA라고 합니다. 밸류에이션에 쓰일 저는 이제 2022년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제 2022 EBITDA라고 하겠습니다. 아마존처럼 이렇게 사업 부분마다 전혀 별개의 수익 모델을 가진 회사는 이 기업 전체 EBITDA를 보는 게 상당히 무의미해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거든요. 그 전체 EBITDA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업부별로 쪼개서 봅니다. 당연히 각 사업마다 적용할 멀티플도 달라지고요. 이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4가지로만 구분을 해줬고 각 사업 성향에 맞게 다른 EBITDA 혹은 이 sales multiple을 적용을 했습니다. 북미 이 온라인 리테일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 2022 EBITDA 기준으로 36 times multiple 적용을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이건 이제 비슷한 유형의 이제 peer multiple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섹터 내 다른 이제 유사 기업들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forward EBITDA를 봤을 때 그 trading multiples이 뭔가 그리고 그들을 이제 평균한 값을 보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각 회사의 2021년 EBITDA 기준으로 이제 e-commerce 섹터 forward multiple 평균은 한 23 times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software companies를 보면은 섹터 평균이 21 times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 EBITDA 기준으로 이제 peer multiple 보면은 e-commerce 같은 경우는 20 times 그리고 software 18 times. 그런데 이 평균값을 이제 아마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마존의 성장률이 너무 높아요. 안 그래도 높은 이 tech 섹터 내에서도 그래서 이 상대적인 EBITDA growth rate을 이제 반영을 제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방식은 growth adjusted multiple이라고 해서 평균 배수의 상대적인 성장률을 곱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e-commerce 산업 내 다른 경쟁사들은 이제 평균 EBITDA 성장률이 이거 CAGR을 보면은 23% 정도 되는데 아마존은 같은 기간 예상되는 EBITDA growth가 41%. peer multiple 20 times 배수에다가 이 상대적인 성장 비율인 183%를 적용을 해줘서 이제 37 times multiple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software peer multiple 18에서 상대적인 성장률을 감안한 이 growth adjusted 적용 배수는 35 times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의 이 North America multiple은 36 times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 뭐 AWS, offline 이런 사업들도 이제 같은 논리로 이제 멀티플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 인터내셔널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창 이제 성장하는 단계라서 EBITDA가 아닌 이 sales multiple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웬만한 텍 성장주들은 EBITDA보다는 이제 sales multiple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존 정도 되는 기업은, 이 EBITDA history도 있고, 이제 solid cash flow가 있으니까, 다른 이 상대적으로 mature한 사업들은, EBITDA multiple 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쉽죠. 이걸 다 롤업해서 이제 enterprise value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net debt을 차감해줘야 되는데 아마존은 현금이 정말 너무 많아서 순부채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순부채를 더해주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래서 미래 equity value는 2.23 trillion 그리고 따라서 2022년 적정 주가는 4,300. 사실 이 적정 주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항상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이 적정 주가 하나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는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이 적정 주가가 다가 아니에요. 이 밸류에이션의 진짜 의미는 이 결론까지 오기까지 이 기업의 성장과 수익 모델에 대한 어떠한 가정을 했고 그리고 그게 재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결국에는 이 시장에 어떻게 accepted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번 예시는 최대한 이 아마존 경영진 말대로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를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이게 적정 주가라고 해서 뭐 당장 이게 4,300불이 갈 거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뭐 정말 202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뭐 exogenous 혹은 뭐 기업 자체적인 이슈가 생겨서 영원히 이 적정 가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해서 적어도 이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고평가 혹은 뭐 저평가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가 있잖아요.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숫자 때려 맞추는 작업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모두들 알았으면 해서 짧고 간단한 예시로나마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